10억 초과 대출 허용입니다. 이거 풀릴 거다. 시기가 문제지 풀리는 거는 저는 언젠간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풀린다. 이게 풀리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있었다면 허들이 낮아진 건데 금리가 오르니 또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풀어줘 봐야 그럴 사람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풀어줘. 어때요? 그래도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집값 나중에 결국엔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주식도 최저점을 잡을 수 없어. 아 그냥 알려주세요. 그 편하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지금 김은진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십시오. 투자의 어떤 가치를 저희가 설명해주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김은진 대표님과 함께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해서 다 팠어요. 끝났어. 딴 거 볼 것도 없어. 요거 안 하면 돼. 딴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예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최고급 레스토랑 웰던, 미디움, 레어. 뭐야? 다 먹죠? 레어도 막 피물 나도 그냥 뜯어 먹고. 고기면 다 먹죠. 네. 판 건 안 먹어요, 그래도. 저는 미디움 웰던 좋아합니다. 자, 제 질문에 무조건 긍정이면 바싹 굽는 웰던, 뭔가 애매모호하면 미디움, 반대하시면 레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냥 즉답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지 네. 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어서 오세요.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 김현우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요리입니다. 아무리 기준금리가 올라도 집을 사야만 하거나 사고 싶은 분들은 존재를 하겠죠. 그렇지. 자,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도 될까요? 미디움? 미디움? 웰던, 레오? 미디움. 애매모호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사야 되는데. 이게 왜 애매모호하냐면요. 네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눈여겨보던 부동산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서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막 급매로 내려왔어. 나왔어. 네. 내가 다시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 좀 힘들 것 같아. 막 나 이 정도면 사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가격대가 온 사람이고 네. 또 예를 들어 생애 최초야. 그러면 대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현실에서 매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좀, 자, 기다려. 아무래도 내가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기다려야죠. 대출이자 감당 안 네, 된다. 내가 이게 이자라는 거는요. 이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줄여도 이자는 네. 꼭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2기 이상 연체하면 네. 은행은 매뉴얼이 그냥 바로 경매로 넣게 되어 있어요. 2번. 두 번이요? 두 네. 번밖에 기회를 안 줘요? 그럼요. 야, 진짜요? 대한민국 네. 3세 번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기 이상 연체 시 경매로 절차를 받게 돼요. 이기라는 게 2개월 동안 아예 못 갚으면이에요? 그럼요. 2번. 두 번? 아, 며칠 지나갖고 넣고 이런 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깜빡해가지고. 그렇죠. 사정은 며칠. 예. 사람은 나 쫄았네. 은행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뭐 갚으실 건지 확인은 하겠지만 두 번 못 내면.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줄여도 내가 외식은 이제 안 하고 옷도 안 사 입어도 네네. 대출 이자는 꼭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맞벌이 부부인데 네. 육아휴직을 해서 당장의 소득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한 내년 초면은 복직해가지고 소득이 돼서 생활 좀 넉넉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소득이 없어. 근데 지금 딱 이 집이 나왔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연체될 것 같은데 이거 이자만 내고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막 이자만 낼 수도 있어요. 매매 잔금인 경우 1년 거치가 가능해요. 1년만. 그게 돼요? 네. 가능하네. 그럼 이자만 내는 거면 원금 안 갚아도 되니까. 1년 거치까지는 가능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거치가 뭔지 아시죠? 네, 네. 네, 이자만 내는 이자만 거잖아요. 내는 거. 네. 근데 그거 안 되지 않았어요? 그게요. 아니 원래는 됐던 건데 네. 정부에서 이게 너무 거치만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매 잔금은 이제 다 비거치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방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다 비거치로 하셔야 돼요. 그런 줄 알고 근데 있었어요. 여기서의 비거치는 1년 거치까지는 봐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1년 네, 거치나.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거죠. 우리가 최초 1년 동안에는 세금도 내셔야 되잖아. 취득세 뭐 이런 거 막 들어갈 비용도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은 봐줄게. 네, 그래서 1년 거치까지만 매매 잔금을 가능해요. 중간에 봐준 없죠?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나중에. 1년 거치 안 하고 있다 중간에 힘들 때 아내 몰래 좀 거치해놓고 좀 아니 땡길까 그렇게 했더니. 해서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 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년은 이자만 내도록 상품에 근데 이제 은행마다 틀려. 지금 저 비거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은행은
저희는 비거치밖에 안 팔아요.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네요. 제 뭐 상품에 그렇죠.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제 은행마다 전화 안 하고 레오대출연구소에 전화하면 돼요? 네, 뭐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아니, 돈 받고 알려주겠지. 그죠. 아니에요. 무료 아니시죠? 상담도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즘 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받는 분 늘어나면서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경락잔금 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낫다. 낫다? 뭐가 나와도 낫다? 이것도 미디엄. 계속 미디엄만 얘기해서 네. 그러죠. 괜찮아요. 네. 이것도 이유가 그때그때 다르다예요? 사람마다 또 다른가 이것도?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이 경락잔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뭐냐면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경락잔금 하면 막 엄청 많이 해줄 것 같고 뭐 한도 많이 나온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인 경우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네. 해도 그 경매 물건이 이제 주택이면 집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틀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출을 할 때 네.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기준가. 예. 집값? 우리가 네. 그 매매가가 기준가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보통 KB 시세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네, 그게 이제 대출을 할 때 기준가가 돼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가로 삼을 수 있는 게 경매인 경우에 법원 감정가. 음. 우리가 보통 감정가 써 있잖아요. 시작하는 네, 그 감정가가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감정가가 만약에 높게 잡혔어. 네. 그러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경매는 저 가끔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라고 말, 지금 뭐 서울은요, 9억까지는 40%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예요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경매 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똑같아요. 경매라고 해도 네, 경매라고 해도 간혹 예전에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12년에 이제 경매로 처음 그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경매 대출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뭐 감정가 70%와 네네. 낙찰가 90% 중에 낮은 금액.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지. 90%. 90%.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네.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 듣고 싶은 것만 네. 90%까지 대출 나온다더라. 맞아요. 네, 근데 90%가 나오려면 감정가 70%보다 더 기초로 낮은 떨어져야죠. 가격으로. 네, 그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고 뭐 낙찰률이 한 30%에 낙찰이 됐어. 그러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주택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규제는 똑같이 받는다. 그럼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뭐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 뭐 다른 질문이지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경락대출이 조금 더 넉넉하게 뭐그 물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상가가 네. 경매로 나왔어요. 예. 2억짜리 상가가 나왔는데 낙찰이 3억 5천에 됐어. 예를 들면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2억이 기준가잖아요. 예. 대출이 굉장히 적게 나오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기준가가 2억인데 네. 낙찰이 5천이 됐어.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되면 뭐 90% 나올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낙찰률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낙찰률이 좀 그런 경락자금 대출은 가까운 주거래은행 가면 돼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주거래 은행에 가서 네. 저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대출 가능한가요? 그럼 저희는 경매 안 해요. 뭐 경매 대출을 취급 안 하는 안 은행도 있어요? 하는 은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점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경매하면 왠지 뭔가 다를 것 같고 이게 권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계 계열 같은 경우는 아예 취급도 안 하고요. 그럼 아니 은행이 더 잘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거 하고 싶지 뭔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 무슨 이게 말인지 알겠어요. 지점이 간혹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 뭐 문제 있어요? 지점장님이 나는 하고 그렇게 싶지 되게 않은데. 불만 많은 얼굴로 물어봐요. 그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왜냐하면 하도 대출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화가 나 있어.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막 이러면서.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친절하게 말을 하려고 네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힘드시겠네요. 네. 근데 지점에서는요 네. 위험한 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대출 이자 뭐 잘 받지만 하나만 부실이 나도 그 지점 실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게 네, 부실 하나 발생을 하면 이 순위에서 밀려버리니까 아. 지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죠. 아하. 네, 그리고 그냥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에 은행에 이제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처에 뭐 경매 물건인데 했더니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경매 안 해요. 딴 데 가서 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럼 경매 대출은 어디서? 그러니까 하는 지점과 하는 은행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하는 데는 그런 데인 것 같다. 실적은 올려야 되는데 네.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경험이 좀 쌓였으니까 손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해본 같아요. 해본 해본 것들이. 곳에서 아, 하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주택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좀 안전하잖아요. 많이 딱 규격화돼 있고. 네, 그 네. 평이 하니까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경우 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은행과 지점이 좀 정해져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자, 가볼까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가 대출은 법인 대출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디움이라고 해야 될 것 다 같아요. 미디움으로 갑니다. 예. 네, 저가 미디움을 좋아해서 그런가? 왜요? 이게 상가 대출은 법인 대출이 유리하다는 건 그 대출을 받는 자의 신분이 개인이 가서 받냐 아니면 회사의 법인으로 받냐인 건데 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상가는요 네.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월세예요. 아 거기서 월세가 얼마나 나오냐? 네, 우리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내 소득 물어보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 나쁜 상가인지를 알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월세가 얼마냐. 최소한 월세가 나오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 월세가 예전에는 이제 억당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억당 50만 원? 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면 1억 대출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RTI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개인이 그 상가를 사게 되면 네. RTI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억당 한 500? 억당 50이 아니라 한 억당 60 정도. 한 7.2%. 네, 그래서 60만 원 정도 되면 1억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 네. 법인은 그걸 안 봐요. 그럼 법인 뭘 봐요? 재무제표. 법인 법인의 재무제표나 저 신규 법인인데요 뭐 이럴 수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소득과 재산. 네, 그렇죠. 뭐 부채 뭐 그런 거를 좀 보게 돼 있어요. 오 희한하다. 어떻게든 네. 안 띄려고.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이게 상가가 진짜 좋은 상가인데 공실이어서 임대료 뭐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이제 경우는? 월세 계약을 그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걸 다 참고해요. 뭐 그런 거 참고해요? 은행에서 본인이 또 그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 뭐 이런 식이면 은행은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논하는 잠깐 할 수만 있다면 은행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자, 이거 가장 핫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15억 초과 대출 허용입니다. 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헌법재판소의 위원으로 올라가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풀릴 거다. 저는 뭐 웰던 웰던이면 풀린다 쪽. 시기가 문제지 풀리는 거는 아. 저는 언젠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네. 지금은 과열 투기 지역에서는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거죠. 15억 15억 초과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까지 아파트. 그러면 단독 주택은 돼요? 돼요. 어. 네, 단독주택 빌라, 뭐 고급 빌라, 뭐 20억, 30억짜리. 네. 네, 얼마 전에 뭐 돈이 없어서 모 못 사요. 연예인 그 이태원에 낙찰받은 예. 네, 그 50억짜리도 대출 나왔잖아요. 그 아파트만 그러는구나. 네, 아파트만. 근데 이거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풀리면 근데 뭐 지금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받을까? 지금 살까 안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10억 네. 초과 아파트도 가능해요. 그, 대출이. 몇 프로까지 돼요? 15억 초과. 10억 초과는 80%잖아요. 생애 네. 최초는. 네. 네, 그럼 저 20억짜리 살 건데 80%면 16억 해주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생애 최초자 최대 6억까지. 아, 최대 6억이야? 네. 80%지만 최대 6억까지. 네. 아. 그럼 6억이 어딥니까? 그러면 거의 한 7억, 네. 7억 5천쯤 되는 집이면 맥시멈이네요. 오, 계산이 엄청 빠르시네. 아니 나 아쉬울 뻔했어. 나는 80%저 생애 최초로 샀거든요. 그 80% 작년에는 최대 4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나마 올라가. 네. 그렇구나. 그래도 이게 풀리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있었다면 약간
허들이 낮아진 건데 음. 금리가 오르니 또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풀어줘 봐야 그럴 사람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풀어주겠죠. 그럼 결국은 그게 시도이겠네요. 어때요? 그래도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집값 나중에 결국엔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주식도 최저점을 잡을 수 없어요. 아 그냥 알려주세요. 그 편하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뭘 알아? 아니 금리는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그렇죠.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내년 중반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한 8개월 뭐 내지는 길면 뭐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근데 지금 문자 받으시는 분들 저도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 연장인데 7% 얘기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 3점 몇 프로였거든요. 마통이 이제 7%나요? 네. 다른 분들도 연장 금리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그런.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앞으로 더 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때 기준금리 올린대잖아, 계속. 올리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뭐 몇 년 가겠어요? 그렇게 가면 다 말라 비틀어 죽지.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다른 것도 다 올라요. 네. 네. 그리고 막 안 써요 사람들이. 그럼 뭐 경기도 안 좋아지고. 맞아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 써요. 뭐 대출 금리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 높아지는데 그렇죠. 뭐 지금 뭐 쓸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쵸. 아껴야지. 맞아요. 새끼 사 먹던 제가 밥을 해 먹습니다. 아니, 순간 욕한 줄 알았어. 새끼 다 사 먹었었다고요. 아 진짜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머리도 안 하고 약도 안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줄여요. 이러면 또 맞아요. 내수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요. 다음 주 언젠간 내려갈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며칠 전에 밝혔는데 이 대출은 뭔가 허점이 보인다? 허점 미디움? 미디움, 이것도 미디움. 뭐가 그럼 허점은 별로 없어요. 그 허점은 별로 없는데, 네.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이 있으니까 모든 분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년 신혼부부 네. 만 뭐 청년 신혼부부라고 다 무조건 다 해주는 해주는 건 게 아니고 아니고, 나 일단- 청년이고 신혼부부인데 뭐 소득이 9천이야. 네. 뭐 이러면 해당이 안 돼요. 이것도 네. 소득이 낮아야만. 그럼요. 청년은 소득 5천만 원이야. 신혼부부 소득 6천만 원이야. 청년 소득 5천이면 네, 20대가 5천을 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해서 부부다. 네, 그러면 부부 합산. 합산 5천이요? 합산 신혼부부 합산 6천. 신혼부부는 6천. 네. 신혼이 아니면 5천이겠네. 그럼 뭐 어쨌든 5, 6 합쳐서 6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뭐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혼자면 뭐 5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제 뭐 그 정도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뭐 청년도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면 합산을 해버리니까 적죠. 그런데 대출을 2억, 3억까지 해준다. 그래도 한도가 늘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한도가 늘어. 네. 전세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증금이 4억까지니까 네. 괜찮죠. 보증금 4억짜리 집에 한도는 최대 3억. 3억까지. 3억까지. 네. 어쨌든 내 돈 1억은 있어야 됐네요. 이렇게 받으려면. 그렇죠. 80% 이내에 3억이니까. 80% 이내. 네, 근데 금리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금리가 몇 프로예요, 얘는? 이게 1.5에서 2.1인가? 1.5에서 2.1. 안 받을 이유는 없네요. 그렇죠. 괜찮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그러네요. 좋죠. 여윳돈 있어도 이거 받아서 그쵸. 하고 여윳돈은 요즘에 은행 아까 신한은행 문자를 봤거든요. 음. 신한은행이 아무 조건 없이 왜 보통 우리가 뭐 우대금리 요건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아무 조건 없이 4.5%. 신한은행이. 예금이. 네, 예금 금리가. 예금해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예금은 돈 있으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네. 이게 무서워. 서로 이제 금리가 서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네. 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하는데 그 은행의 기준금리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닌 거 아시죠? 어, 은행의 기준금리는 이제 대출 뭐 금리? 코픽스, 네. 코리보, 뭐 금융채 뭐 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 기준 금리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죠. 결국 예적 금리가 원가니까. 그러니까요. 예적금보다 대출은 더 올라가죠. 그렇지. 예금 올랐다 좋아할 게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럼 대출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출 있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예금 없는 사람은 있어도 대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다 지고 있는데 예금금리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대출 없어 막 이런 분들. 부럽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부럽다. 좋아요 누르고요. 기쁜 소식이니까. 자, 좋습니다. 2부는 네. 여기서 또 마무리 예. 하겠습니다. 대출 얘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죠? 그러게요. 대출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은 없는 분도 있어요. 음. 부동산도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아. 근데 대출은 다 있다니까. 휴대폰 할부도 대출이에요. 아 자동차. 자동차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네. 우리 모두 다 엮여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미있는 투자, 네. 재미있는 대출. 김은진 대표 또 3부에서 돌아올 테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